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3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 자,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6일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뉴스 리액터 저희가 새로 모시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조회수 폭발 요정으로 유명하시다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처음 나오자마자 아유. 최다 뉴스 리액션에서는 최다 조회수를 자랑하셨다고 진짜요? 합니다. 예, 아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국정 지지율 하락세 왜?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림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3주 전 39%였던 국정 지지율이 34%까지 떨어진 건데요.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사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사유 중 1위이지만 동시에 부정평가 사유로도 등장합니다. 한 달 전에 4%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8%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장기화될수록 좀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비공개로 만난 건데요. 이후 강경하던 정부의 태도에 변화의 기류가 좀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그러니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힌 건데요.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애초부터 예고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이 있고 나서 변화의 기류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눈여겨봤는데 오늘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가장 큰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압도적으로 꼽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지적하면서 탁상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언급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체감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2년을 반추해 볼 때 너무 국민들이 힘드셨습니다. 그 힘든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그리고 정책 그리고 메시지 이게 모든 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고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특히나 공정과 상식을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고 또 그걸 구현해달라는 것이 당시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편향된 수사 내지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보호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전 이것이 아마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위험한 취약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지율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근데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다시 반등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하루 앞둔 학생이 공부를 평소에 안 하다가 만점 맞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일 텐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너무 지금 멀리 와서 국민들의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뭐 심리적으로는 불신 상태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법률적인 위반 사항들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만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는 좀 공론화될 저는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굴러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메시지가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비판을 사고 있죠. 네,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말해서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정부는 그걸 사법적인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한 해병의 죽음
죽음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서 사건 축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조그마한 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 단어인데 단어의 조합이죠. 조그마한 사고라고 보십니까? 이런 단어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쓴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금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특히 유족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저는 이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는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사실은 수사외압 당시에는 피해자 역할을 했던 지금의 박정훈 대령 역할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년이 지나서 본인이 권력을 가졌는데 똑같은 수사외압에 지금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쳐왔던 그 모든 정의, 뭐 공정상식 이걸 다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의 기저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이율배반성을 참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과 같은 모습을 가졌기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것인데 지금 그 지지가 박정훈 대령한테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 수사외압 사건을 조그만한 사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민주당 이영선 공천 취소. 네, 세종갑 후보죠. 네, 제명하고 공천 취소했다 이렇게 주말 사이 밝혔네요. 네, 제가 방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예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가 됐던데요. 지난주 토요일 밤 10시쯤에 민주당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후보자는 당과 선관위 양쪽에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등록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당에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만 신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선관위에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그리고 상가 1채 등 총 38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중 빚이 37억 원이다 보니까 갭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곧바로 일었는데요. 이영선 후보는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다. 이번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공천장을 박탈했습니다. 근데 이영선 후보가 지난번에도 총선에 출마를 한 이력이 있어서 본선에는 진출을 못했지만요.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세종갑에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종갑은 민주당이 좀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홍성국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차이가 23%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의 지역구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두고 제도상 한계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당내에서도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후보도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주 목요일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날 이 자리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이영선 후보의 입장문이 방금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사퇴하고 당 결정 존중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근데 여튼 사실 미리 검증됐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당인이시지 않았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셨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이게 좀 미리 잡아내기 힘든 건가? 이렇게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병역사항, 전과사항, 재산사항을 이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게 돼 있고 이거 이제 허위로 신고를 하면은 또 처벌 규정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신분상 박탈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건 사후적 조치고 지금 문제가 된 것처럼 왜 사전액을 걸러내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저는 한국 정치가 매우 그 체질적으로 취약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선거를 앞두고서 거의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굉장히 뭐랄까요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 신고 같은 경우야 뭐 본인이 허위로 신고하면은 잡아낼 방법은 없죠. 사후에 박탈하는 거고 최근에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면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런 변호사 업무했던 분들이 서면을 갖다가 공관위에 제출할 수는 없는 또 제도적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에서 이런 검증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 앞두고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시공관위원회처럼 늘 정치적인 평가와 함께 그 개인의 역량과 이런 도덕성에 대한 것이 저는 상시적으로 좀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중국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또 되기도 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CC의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CC에 대만에도 CC하면 된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이 중국 굴종이다라는 공격을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이 사안을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또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고 한미 관계가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뭔가 대선 때 느낌 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서로 친중, 친일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린 실리 외교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너무나도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이런 편향 외교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공방을 하지만은 저는 그 공방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또 우리가 앞으로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좀 내부적인 토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진흙 던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문제고요. 전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너무 가볍다라거나 조금 발언에 실수들이 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더 발언에는 좀 신중함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한동훈 위원장도 요새 점점 발언이 좀 세지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 이후에 대해 자기 이제 이야기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선거 후 유학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결과가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라면은 모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뭐 정치 활로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매우 어려운 가시밭길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외국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앞으로 정치를 더 이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합니다. 네. 자, 신인규 변호사의 예상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일본 중등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 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생 교과서에서 이런 결과 내놨다고요? 네, 일본 중학생들이 쓸 사회교과서 중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강요받았다 이런 표현과 종군 위안부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지우려는 시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한 뒤에 이런 방향의 교과서 수정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표현한 교과서도 4년 전 14종이어서 이번에 1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중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했지만 정부가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사이 일본 정부는 반복되거나 노골화된 과거사 왜곡을 좀 용인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네, 물컵 반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이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일본의 역사 왜곡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관계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낼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잘 지낸다라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내주면서까지 잘 지낸다? 이건 뭔가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일본에 대해서 기억을 촉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또 잘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지낼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 방안들을 찾아 나가라라는 것이 국민적 주문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모쿠시마 오염수 국면도 그랬고요. 일본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다 내어만 줬기 때문에 이제는 물에 반컵 채운다더니 우리가 채운 반컵마저도 다 말라버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감정도 좀 고려해야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익 외교라는 그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살펴보죠. 네, 검찰의 민간인 사찰. 네,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넷 D넷이라고 하던데요. 이걸 운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뉴스버스와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 대검찰 측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증거 조작 주장 같은 사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에 대검 예규를 개정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인 D넷에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또 활용해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법조인이시니까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하시나요?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좀 크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검찰이 뭐 캐비넷 갖고 있다, 뭐 쥐고 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위반한 헌법 침해 문제가 있고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생명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뭐 관행이든 모두 잘못된 내용들을 전 이번 차제에는 확실하게 전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법조인 말투 나오셨네요. 다음에는 이라는 의미인데 네. 법조인들이 보통 많이 쓰는 말들이던데요. 저 신은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네. 하나만 또 여쭈면 지금 이제 선거가 16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가장 눈여겨보는 지역구 하나 좀 꼽아주고 가시죠. 뭐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 갖는 지역구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화성을 지역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국민의힘의 전직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것도 있고 또 민주당의 또 정치 신인 또 지금 국민의힘의 3자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면 국민들께서는 관심 갖고 보시고 아마 나머지 지역구들은 민주당이 조금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미있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건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성을도 3자 대결이더라도 저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구도적인 면에서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만약 이 경우에도 낙선하면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선이 되는 건데 그럼 이준석 대표 좀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때 또 이제 가까우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마이너스 4선 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소수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좀 재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로는 원내 입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비례대표도 워낙 선택지가 지금 많아가지고 어디 당이 어디를 얻겠다라는 게 지금 예측이 안 돼요. 근데 특히 개혁신당에 있어서는 저는 한 1석 그리고 만약에 잘 얻으면 한 2석 정도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제3지대가 또 어려운 시국이긴 한데요. 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오늘은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가 예정되는 날인데요. 박지원 원장께서 오늘 지역구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신 오늘 박강원 의원님과 함께 당선 레이더 코너 진행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요. 박강원 의원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